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뭐냐면, 우리가 실질조사법은 서울 때만 기록을 하면 돼요. 팔 때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팔 때마다 평균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팔 때마다 평균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매입할 때마다 계속 안 내도 돼요. 네, 그렇다네요, 자동차가. 그래서 평균을 한 방에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말 문제에 좀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이 최근에 나왔던 건데, 이동평균법, 우리가 총평균법은 평균을 계속 산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총평균법은 평균을 계속 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틀리죠, 그죠? 그거 이동평균법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 그런 문제 출제 많이 하니까. 아셨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씩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요 총평균법 계산 문제를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총평균법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여기는 없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66페이지, 66페이지. 자, 66페이지. 최근에 나왔어요. 여러분, 총평균법, 그러니까, 자, 66페이지 예제 있죠? 물론 답이 있긴 있는데, 그 예제 중에서, 예제 중에서 보시면, 예제판 보시면, 우리가 시험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 4개를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잘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 66페이지 사례 가지고 총평균하고 이동평균 풀어볼게요. 최근에도 나왔어요, 이게. 총평균으로요. 해보죠. 일단은 메모장을 켜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고. 자, 예제 읽어 좀 볼게요. 그리고 얘를 미리 하는 것도 말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자, 재고자산 수불부에 의해서 재고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여기에서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란 뜻이에요. 자, 가중평균법에 의할 경우 매출원가와 월말재고자산, 기말이죠, 여러분들? 월말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 보니까, 자, 거기 뭐 1월 2일이라고 1월 1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일에 기초재고가 10개, 1개당 100원. 근데 얘는 전년도에 샀었던 게 올해 연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월 9일자에 30개, 1개당 120원에 또 매입을 했죠. 자, 그리고 1월 16일날 매출 20개. 그리고 단가는 안 줬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어떻게 주냐면 거기에다가 200원이라고 좀 적어주실래요? 매출 20개에다가 단가 오른쪽에 200원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20개를 하나당 2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200원에 판 건 매출 원가야,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여러분들. 매출 원가하고 매출은 다른 말이잖아요. 맞죠? 매출은 그냥 판매한 거고, 판매한 것의 원가가 매출 원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를 주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우리 1월 30일 볼게요. 다시 10개를 매입했고, 1개당 13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매입한 단가가 계속 변했죠?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100원 주고 전년도에 100원 주고 샀고, 올해 연도에 120원 주고 샀고, 또 130원 주고 샀고. 그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잘 물어보거든요. 좀 이따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총평균법 먼저 풀어볼게요. 자, 총평균법.
자, 우리가 총평균법은 여러분들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총평균법은요. 우리가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 기록 안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올 때만 기록. 팔 때는 기록 안 해요. 절대.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보실게요. 1월 1일차. 자, 그리고 항상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단가 구하는 게 핵심. 단가, 평균 단가. 됐죠? 첫 번째 수량. 두 번째 단가. 세 번째 금액.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기초. 10개 하나당 100원이라 돼 있죠? 10개 하나당 100원. 그러면 기초재고의 금액은 얼마예요? 기초재고 자산의 금액. 1,000원이죠? 1,000원. 잘하셨고, 1,000원. 이렇게. 자, 그리고 1월 9일자에 매입. 네, 30개, 하나 120원. 그러면 1월 9일자에 3,600원어치 매입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1월 16일날 매출했잖아요. 지금 매출 20개 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매출 20개 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총평균법은요. 몰라요. 왜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의 논리는 8대 기록 8대 요청이요. 8대는 기록을 안 해요. 안 하니까 20개를 문제에서는 팔았다라고 줬지만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몰라요. 기록 안 했기 때문에 20개가 팔린지 절대 모릅니다. 아셨죠? 총평균법이니까 얘는 X예요. 기록을 안 해두기 때문에 X예요. 아셨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총평균법 문제 나오면. 기록 안 합니다. 팔 때. 살 때만 기록해, 살 때만. 아시죠? 팔 때 기록 안 하니까 평균을 계속 때릴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월 30일 날 10개를 매입했죠. 1월 30일 날 10개를 매입. 하나당 130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1,300원이죠. 1월 30일 날 매입한 거. 자, 그리고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총평균법 있죠. 핵심이 뭐냐면 총평균법은요.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 내지 않습니다. 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고 들어갑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기말에 창고 있죠.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을 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냅니다. 왜 제가 이 말 하고 싶냐? 왜냐면 창고를 실제로 들어가면 지금 50개 중에 20개가 팔렸으니까 30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럼 30개로 평균 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는 거니까 기말재고는 50개라고 가정하고 평균 내요. 요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거하고 들어가기 전 진짜 다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1월 30일 됐죠?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고 들어가야지. 그 말은 항상 우리가 요 단가 평균 나가고 요게 핵심이에요. 평균법은요. 얘가 핵심이거든요. 우리 평균 어떻게 내죠,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로 따지면 내가 과목 점수 다 더하고 여태까지 본 과목 수 나눠서 그 다음 평균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목의 점수가 금액이죠. 회계로 따지면. 그리고 과목 수는 수량이 과목 수량. 그러면 평균 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균법에서 단가를 구할 때에는 항상 금액 1번입니다.
그럼 다 더하시면 이 점수 다 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점수를 다 더하면 5,900원.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5,900원. 그리고 이제 이게 과목수 더하는 거죠. 그죠? 10개, 30개, 10개, 50개. 이게 2번. 이렇게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평균. 그러면 3번. 3번은 1 나누기 2죠, 여러분들. 1 나누기 2. 금액 나누기 수량 하면 단가. 네, 이렇게 하면 얘가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냐면 118원? 맞나? 118원? 맞네, 118원. 118원 이렇게 평균을 한 방에 낸 다음에 들어가요. 아셨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는 기말재고부터 나오겠죠. 평균 내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30개 있을 거거든요. 50개 중에서 20개 팔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 30개 남아있겠죠? 여기에 아까 평균 원샷으로 때린 118원 있잖아요.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매출원가. 20개 팔렸잖아요. 그죠? 이 20개도 한 개당 118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게 총평균법의 논리예요. 똑같은 평균은 남아있고 똑같은 평균은 팔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알죠? 이게 총평균법 논리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건 팔 때 기록 안 한다. 그리고 참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때리고 시작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총평균법은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컨닝 좀 하면 금액 좀요. 그럼 얘가 3,940원? 그리고 매출원가가 2,360원 이렇게 나오네요. 되셨죠? 요게 총평균법 논리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동평균법보다 총평균법을 더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왜냐면 판매한 게 눈에 보이니까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평균법. 자, 우리가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는 팔 때도 기록하죠. 살 때도 기록, 팔 때도 기록하니까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구입 시마다 평균 평균을 구입 시마다 내셔야 돼요. 구입 시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오히려 이동평균법이 더 쉬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얘는 눈에 보이거든요. 판매한 것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해보죠. 똑같이. 자, 수량, 단가, 금액. 항상 단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단가가. 자, 1월 1일 기준. 10개. 100원. 그 다음에 1000원. 예. 근데 얘는 바로 평균 내봤자 이 평균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월 9일날 매입을 30개 했잖아요. 한 개당 120원. 이제 평균을 내야 됩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평균 떼는 거 똑같아. 총평균이랑. 아셨죠? 항상. 금액이 1번입니다. 얘가 1번. 그럼 합친 게 여러분들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4,600원. 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2번. 40개죠? 그러면 4,600원을 40개로 나눈 게 일단 요 두 개의 평균이 되게 단가. 그래서 1 나누기 2 하시게 되면 얘가 115원 나오게 115원 나오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1월 16일날 매출하고 적겠죠, 여러분들.
이거 적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게 20개가 하나당 200원에 팔렸는데 그건 200원 매출이에요, 매출? 맞죠? 그럼 이제 20개 팔렸죠, 여러분들? 예. 이게 115원에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115원짜리가. 이해되시겠어요? 평균 내고 이 평균대로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렸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2,300원? 이렇게 2,300원 나오네요.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남아있다가 이게 팔린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동평균은 매출원가 먼저 나와요. 얘는 반대입니다, 반대. 팔 때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매출원가 먼저 나와요, 얘는. 그럼 20개가 팔렸죠? 하나당 115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2,300원. 되셨나요?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개 남았죠? 맞죠? 20개 남았고, 당연히 하나가 115원이죠, 여러분들? 115원. 그리고 2,300원. 되셨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매입을 10개 했죠? 1월 30일 날. 맞죠? 1월 30일 날 매입했죠, 여러분들? 10개 매입. 하나당 130원? 맞죠? 130원. 이렇게 하면 얘가 1,300원. 매입 한 번 또 했죠? 또 평균 내야 돼, 또 평균. 맞죠? 그럼 또 평균 내면. 1번 3,600원. 두 개 더 하면 금액이 3,60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20개, 10개 더하면 30개. 그러면 우리가 1 나누기 2 한 게 이제 평균 단가가 되겠죠.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120원 나와요. 알죠? 요게 남아있는 게 되겠죠. 30개. 그죠?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만 평균 단가 구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총평균하고, 이동평균. 그래서 30개 곱하기 하나당 120원 해서 3,600원. 요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평균법하고 여러분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되셨나요? 혹시 찍으실 분 계신가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보시면 여기. 자, 우리 시험에 평균법, 여기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거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물량 흐름이다라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거냐 안 쓰는 거냐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걸 더 많이 쓰죠, 회사들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중에? 선입 많이 쓰죠,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걸 먼저 팔기 위해서 앞에 지내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게 선입선출,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지 않는 게 후입선출. 그죠? 이렇게. 여기는 쉬운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여기, 기말 재고자산 있죠? 여기, 기말 재고자산의 현행 원가의 반영 여부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현행 원가는 뭐냐? 구입할 때 시가를 우리가 회계에서 현행 원가라고 불러요. 현재 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가 시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 샀었던 게 취득 원가라고 부르고 회계에서. 과거에 얼마 주고 샀어? 그게 취득 원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샀던 애를 지금 가격으로 산다면 얼마 줘야 돼? 요게 현행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입시 시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사례 좀 들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안 지우는 이유가 좀 있어요. 안 지우는 이유가 자 뭐냐면 처음에 100원 주고 사왔대요. 처음에 100원 주고 사왔고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사왔대요. 이렇게 사온 순서예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팔렸다라고 하면 선입선출법은 뭐가 팔려요? 그죠? 10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근데 기말재고자산은 팔린 거 보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시는 거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짜리가 먼저 팔리니까 남아있는 건 2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 200원짜리가 나중에 사온 거고 100원짜리가 먼저 사온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온 게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최근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남아있는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게 남아있으니까 시가를 잘 반영한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제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100원하고 200원 중에 뭐가 먼저 팔려요? 그렇죠. 200원짜리가 먼저 팔리는 거죠.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후입선출법은 남아있는 게 1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0원짜리는 예전에 샀었던 거에 남아있는 거지 지금 게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남아있는 게 예전 게 남아있으니까 반영을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의 원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죠? 이거를 꼭 여러분 이무의 살을 드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암기하셨다가는 하루도 안 돼서 까먹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래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익과 비용의 대응 여부입니다. 여기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할 때 수익 비용 대응 여부는 뭐냐면 현재의 수익이면 현재의 비용이 대응돼야 적절한 대응이에요. 수익은 현재인데 비용은 옛날 거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거고요. 자, 보실게요. 여기에서의 비용은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비용이죠, 여러분들? 자, 해보면. 만약에 요게 300원에 판대요? 그럼 300원은 매출이니까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얼마짜리를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100원에 샀었던 걸 300원에 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의 매출원가는 100원이에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의 매출원가는 예전 거예요? 지금 거예요? 예전 거죠, 예전 거. 예전 게 매출원가가 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해요. 맞죠? 비용이 옛날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은 2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후입선출법은 2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니까 200원이 매출 원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200원은 최근에 사온 거니까 최근 게 매출 원가, 최근 게 수익, 당연히.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대비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이무의 사례에 들으셔가지고 안 외우시면 까먹어요. 진짜로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례 드셔서 외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요거예요. 이거.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지금 기출문제 교재만 2개가 있더라, 2개. 이제 그거를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기에 있는 그 아까 나눠드렸던 기출문제 유인물은 숙제고요. 자, 해보자.
자,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말재고 자산 금액과 이익과 매출 원가가 물가가 상승할 때 네 가지의 방법의 부등호예요, 부등호.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이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00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샀대요. 이거 사원 순서예요, 여러분들. 사원 순서고 지금 물가가 100원씩 상승하고 있죠. 맞죠? 우리가 이 중에서 두 개가 팔린다라고 해볼게요. 두 개가 팔린다. 그럼 두 개가 팔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처음에 100원짜리가 먼저 팔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0원짜리가 그 다음 팔릴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가장 큰 3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기말재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가장 큰 금액이 남아있어요. 300원짜리가. 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300원짜리가 먼저 팔리겠죠. 두 개가 팔린다라고 하면. 맞죠? 그 다음에는 200원짜리가 팔릴 거고요.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100원짜리잖아요. 남아있는 거. 근데 이 100원짜리가 가장 싼 재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기말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커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 하게, 총평균법. 자, 그러면 총평균법은 어차피 두 개가 팔린 걸 기록 안 하죠. 제가 지금이야 두 개가 팔렸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두 개가 팔렸는지 몰라요. 기록을 안 하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총평균법은 그냥 100원 주고 사왔고 200원 주고 사왔고 300원 주고 사왔잖아요. 맞죠? 우리 두 개 팔린지 몰라요.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말에 창고 들어가기 전에는 세 개가 있다라고 평균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논리? 이렇게 하면 평균이 200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 200원의 평균대로 팔렸고 200원의 평균대로 남아있다. 이 하나의 평균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총평균법은 200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기말재고로. 되셨죠? 이렇게. 이거 지울까? 요거만 필요한데?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건 지워도 되겠다. 왼쪽이 총평균, 여기 아래쪽 이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법 할게요. 이동평균법은 논리 잘 들으세요, 논리. 논리에 논리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사올 때마다 평균 내잖아요. 그럼 100원 주고 사왔을 때 100원 가지고 원래 평균 내야 맞아요. 어차피 똑같은 평균이니까 안 내서 그렇지.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사올 때 우리 아까도 없어요. 100원, 200원 요걸로 평균 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사면 다시 100원, 200원, 300원 가지고 또 평균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가 3번 영향을 줬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200원은 평균에 한 번, 두 번 영향을 줬고요. 맞죠? 그러면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200원보다는 100원이 평균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팔린 건 좀 더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200원보다는. 우리가 팔린 거하고 남아있는 건 반대죠. 그럼 남아있는 건 200원에 가깝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100원에 가깝게 평균이 매겨져 있다는 얘기는 100원에 가깝게 팔린 거니까. 남아있는 건 좀 더 200원에 가깝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이동평균의 논리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지웠지만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아까. 100원, 얘도 얼마였지? 100원, 120원, 130원 이렇게 했었죠, 아까. 근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기말재고 보세요. 기말재고 이동이죠. 3,600원. 여기. 총평균은 기말재고 3,540원.
이동평균이 커요. 그 논리에 그 논리. 대시계에서 그거 다 안 지운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면 이동평균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똑같은 단가가 아니면. 되시겠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일단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건 선입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산 금액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자산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회계 1급 때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면 뭐가 늘죠? 이익은 2월이 안 되잖아요. 이익은 2월이 안 되니까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익? 잉여금. 기억나시나요? 맞죠?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그죠? 이익잉여금은 성격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예요? 자본이 자본. 맞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얘가 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익하고 자본이 같은 방향이다가 항상 출발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자본은 다시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자본이 올라가려면 자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죠? 반대로 자본이 올라가려면 부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자산 금액과 이익은 같이 가요. 요 논리에 따르면. 부채하고 이익은 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돼. 그래서 요게 출발점이에요. 나머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절대. 그래서 자산하고 이익은 같이 갑니다. 비례니까 똑같은 방향이에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다시 이익은 뭐 빼기 뭐죠, 여러분들?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잖아요. 맞죠?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죠.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려면 수익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이익이 올라가려면 수익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려면 비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빼는 게 떨어져야 이익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자산하고 수익도 그래서 비례관계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 부채하고 비용이 같이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비용하고 부채가 같이 가는 사례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겁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자산하고 여기 보시면 자산하고 비용은 반대로 움직여요. 이거는 일상생활로도 할 수 있어요.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럼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비용이 증가 일반적으로 현금과 같은 자산이 감소해요. 맞죠? 우리 감가상각하면 자산 까잖아요. 물론 간접 차감하지만.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반대니까 부동과 반대로 갑니다. 되셨죠? 자, 근데 시험에 좀 이따 이제 곧 풀 건데 더럽게 출제하면 물가가 하락할 때라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동어를 외우실 때는 그냥 얘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할 때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가가 하락할 때라고 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부동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어가 다 돌아가야 돼, 반대로. 아셨죠?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이거 외우시는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종대왕님이 여러분들 한글 창제하셨잖아요. 갑자기. 맞죠? 창제하실 때 이거 외우라고 여러분들 그 자음순서 만드신 거예요. 보시면 자음순서 보세요, 여러분들.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죠? 자음순서대로 갑니다. 정 외우기 힘드시면, 시옷, 이응, 치읓, 히읗.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90회? 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709페이지입니다. 709페이지 교재. 자, 교재 709페이지고요. 거기 여러분 90회라고 보이시죠? 보시면 합격률 54%니까 이때 좀 쉬웠어요. 어저께 좀 말씀드렸죠. 50% 때문에 좀 쉬운 회차라고. 자, 그 중에서 몇 번 보실 거냐면 2번 보실 거예요. 2번. 709페이지 2번.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2번. 보이시죠? 이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출제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반대로 돌려버리셔야 됩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1번입니다. 1번. 잘하셨어요, 맞아. 왜냐면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작은 게 후입이잖아요.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작은 거 후입. 맞죠? 반대로 돌리면, 네, 선입이 작겠죠. 하락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88회. 여기는 좀 잘해요, 은근히. 어디 있냐면 718페이지. 718페이지. 1번 한번 풀어보세요. 718페이지 1번. 718페이지 1번. 뭐 세 번째 점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경영 실적을 높인다는 건 이익이 높아지면 실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 뜻. 혹시 몇 번일까요? 1번 문제.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718페이지 1번? 1번. 맞죠?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과대라는 거, 우리가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큰 게 선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건 선입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남아있는 게 가장 최근 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시험에 잘 내니까 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십시오. 됐어요. 그럼 좀 더 할게요. 38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38분하고 쉬기에는 좀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회계 1급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회계 1급과 세무 2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회계 1급에서 기말재고자산 문제가 실기에 나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문제죠. 어떤 거에서 기말원재료 얼마, 뭐 기말제공품 얼마 이렇게 주면 그냥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세무 2급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기말 재고 자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감모 배우셨죠? 감모랑 결합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제일 드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말 재고 자산에다가 혹시 배우셨죠?
위탁 판매 같은 거, 적송품, 같은 거잖아. 위탁 판매 시성품 같은 거. 맞죠? 그거를 고려해서 기말재고자산 실기를 내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부터 하는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시죠?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좀 이따 실기에 또 있거든요. 해보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상품 티계정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새롭게 배우시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상품 티계정 있죠? 그게 실지재고조사법의 상품 티계정 쓰거든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 논리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초재고가 차변이죠, 여러분들. 300원. 그 다음에 단기에 상품을 700원어치 매입하면 상품 증가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상품 창고에 총 1000원을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지재고사법은 기말에 창고부터 들어가요? 아니면 매출한 걸 알아요? 매출한 거 모르죠. 팔 때 기록 안 하니까. 맞죠?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가서 재고를 셉니다. 그게 200원이라고 가정할 게 좀 외워주세요. 이 숫자도 가급적이면 뒤에서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200원. 그러면 우리가 1000원어치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00원어치는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12월 31일 날. 그럼 나머지 800원은 우리가 뭐로 봐요, 여러분들? 티계정 기억나시는 분? 맞아. 매출한 거 정답 잘하시네. 그죠? 매출? 원가를 보자. 이래서 우리가 상품 티계정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회계 1급과 세무 2급의 차이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800원은요, 정확한 의미로는 매출 원가예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정확한 건 매출 원가 아니에요. 정확한 건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가 800원이에요. 1000원어치를 샀는데, 맞죠? 물론, 이건 전년도에 산 거고, 700원은 당년도에 산 거지만, 1000원어치를 샀는데 200원이 창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기말에. 그럼 나머지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상품 티계정은 다 그냥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봐요. 그게 실질재고사법의 문제점이에요. 뭐냐? 요거 들어보시면 만약에 이 800원이 전부 다 도둑이 훔쳐서 나갔대요. 800원이 전부 다 도둑이 훔쳐갔대요. 그럼 매출원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실질재고사법 매출 원가로 봐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푸실 때 매출원가 800원이 맞아요. 맞죠? 맞으신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실기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잡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실질재고사법은. 맞죠? 800원이 다 팔려서 나갔다면 매출원가가 800원이 맞아요. 그럼 잘 잡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일부 팔리지 않고 나간 것이 있다면 그건 매출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미리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실기,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실기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해보죠. 넘어갈게요. 어저께 메일 2분 보내주셨던 2분? 2분 보내주셨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취향 차이니까. 보시면. 자, 이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여기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말 재고에 포함시킨다라는 건 더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 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 보시면 자, 우리 방금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얘였죠. 이렇게 맞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00원은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자산이 800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이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자산 800원어치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대요. 어떻게 나갔는지. 실제로 팔린 건 700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실에 잠시 보관하고 있대요. 도둑 맞아가지고.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죠? 이 사례에서? 700원이 700원. 그렇죠? 정확한 매출 원가는 700원이지 800원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7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이 세 군데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얘가 700원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이었죠, 방금? 그럼 실지재고 조사법 매입한 거 기록해야 하네요. 하죠. 매입한 거 기록하잖아요. 기초상품은 전년도에 매입할 때 기록했을 거고, 단기상품의 매입액도 매입했을 때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틀린 숫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말 상품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100원 있죠? 요 100원을 기말 재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왜냐? 매출원가 700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상품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장부에 적어놨기 때문에 틀린 숫자가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실지재고 조사법의 논리에 따르면 매출원가는 여기 7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700원. 맞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산식에서 뺄 때 기말 상품에서 빼서 매출원가 구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100원을 창고에 다시 집어넣는다가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도둑 맞아서 100원 사무실에 잠시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걸 다시 창고에 쑤셔넣으면 또 도둑 맞겠죠, 여러분들. 맞죠? 마치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되셨나요? 그래서 이 100원을 여기에 더하면 기말 상품이 이제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300원 이렇게. 그죠? 그럼 나머지가 700원 정확한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이게 다 실지재고사법 계산 논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말재고 왜 더하는 게. 자, 그래서 일단 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이 100원은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돼요.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되니까 기말재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방금 사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방금 사례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가서 기말 상품을 조사해 봤더니 200원이 있었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100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우리 결산 자료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말 상품을 검색하실 때 200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300원 입력하셔야 된다는 게 세무 2급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여러분들 교재 보고 다시 할게요. 또 아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말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매출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면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요건은 시험에 내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해서 하시는 거지. 결론은 나오는 건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됐죠? 자, 일단, AND니까 모두 만족해야 돼요. 5억 아니에요. 세 가지 모두 만족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창고 바깥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매출 원가화 시켜버려요. 맞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안 팔려야 돼요. 이 100원 더 있잖아요. 팔리면 매출 원가가 맞아요. 맞죠? 팔리면 매출 원가가 맞으니까 창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안 팔려야 됩니다. 팔렸으면 매출 원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 거예요. 내 거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 내 거잖아요. 맞죠? 남의 걸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하면 그 미친놈이죠. 그건 또라이죠, 또라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놈한테 가산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요거는 실제로 계산 문제도 내면 좀 어렵거든요. 자,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애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시송품 그런 것들이에요. 해보죠. 가장 어려운 건 얘죠. 선적지. 해보죠. 자, 해보죠. 자, 미국이 판매자고요. 우리나라가 구매자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역거래에 있는 거예요. 무역거래. 아시죠? 자, 근데 얘가 언제냐면 12월 31일 날인 거예요. 우리나라 구매자한테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래서 미착품이라고 하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물건. 그쵸? 그러면 12월 31일 날은 어떠한 나라든 다 결산을 해야 돼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럼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예요. 맞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사례로 따지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배 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미국에도 없고요. 이 구두가.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맞죠? 누구의 것이 분명하거든요? 단지 12월 31일에 둘 다 창고에 없는 거지 분명히 누구의 재고는 맞아요. 맞죠? 근데 누구의 재고는 맞는데 둘 다 없다 보니까 누구의 재고인지를 무역거래에서 가정을 한 거예요. 누구의 소유권으로 보겠다라고 가정을 깐 겁니다.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핵심은 구매자의 것이 언제 되느냐 핵심이에요. 언제 구매자의 것으로 볼 거냐.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배에 실었을 때 바로 구매자 걸어보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도착을 했을 때 그때 구매자 거로 보겠다라고 국제거래에서 가정을 한 거예요. 아시죠? 회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자, 그럼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부터 해볼게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내 거다가 누가 만족해요? 판매자가 만족해요? 구매자가 만족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여기 대입해보세요. 선적하면 구매자 거잖아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미국이 구두를 배에 싣기만 하면 바로 한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건 구매자입니다. 그럼 구매자가 나머지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구매자한테 가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해보죠.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창고 바깥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구매자는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매자는 비록 자신의 창고엔 없지만 자신의 창고에 구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더해줘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판매자는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그럼 아까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하는, 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자, 구매자의 재고가 200원이 있고,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구매자의 재고가 200원이 있고, 나머지 100원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이 100원이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100원을 내 창고에 구매자가 있는 것처럼 가산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은 300원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대로 미국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판매자. 미국의 창고에 200원이 있고 실제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 중인 상품이 100원이 있다. 그냥 제외니까 그냥 200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나요? 됐고요.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자,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구매자 거잖아요.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판매자한테 더 해야 돼요. 맞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고 바깥에 있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선 도착해야 구매자 거라는 건 판매자는 도착을 해야 판 거예요. 근데 도착 안 했죠. 그럼 판매자는 안 판 겁니다. 못 판 겁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럼 판매자가 자신의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줘야 되고요. 구매자는 제외입니다. 이러다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그냥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만 더 하시면 돼요. 이게 야매. 네, 뭐냐?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자 가산.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을 했을 때 구매자 건데 도착 안 했죠. 그러니까 판매자 가산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굳이 나머지 두 가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되시겠죠? 좀만 참으세요. 3개, 아직 3개 남아, 3개.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위탁 판매. 해보자. 또 똑같은 사례, 보시면. 자, 제가 세무 2급 교재를 썼는데, 뻥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 자, 세무 2급 교재를 썼는데, 세무 2급 교재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이야 다 온라인 서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팔면 되잖아요. 옛날이라고 가정을 하면, 옛날에는 다 서점을 차려서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옛날이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집필한 교재, 세무 2급 책이 강남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강남 하면 떠오르는 게 땅값 비싸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점을 차리기에는 너무 마진이 안 남아요. 오히려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문고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하고 제가 세무 2급 교재를 보낸 겁니다. 그럼 아까 실질재고 조사법에 따르면 제가 만약에 교보문고한테 세무 2급 교재를 다 보냈대. 100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개를 다 보내면 제 창고 바깥으로 다 나갔으니까 매출 원가 됐을 거예요. 100개가 전부 다.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르면.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 우리가 99개는 팔렸대요. 99개는 교보문고가 팔았대요. 나머지 1개는 아직 못 팔았답니다. 교보문고가. 그냥 그 1개는 제 거죠. 위탁자인 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수탁자 창고에 있으니까 창고 바깥에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판 거잖아요. 못 팔았으니까 나머지 1개는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팔린 99건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논리가. 예, 그래서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걸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이걸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한다고 장난을 쳐요. 수탁자는 수수료만 먹는 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되시겠어요? 이걸 수탁자로 바꿔버려요. 그럼 오답이 오답. 항상 심부름 하는 사람은 수수료 먹고 땡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위탁자는 언제 수익을 잡냐면 교보문고가 대신 팔아줬을 때 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 네, 2개 남아서 2개. 좀만 여러분 참아보세요. 참아보시고. 네, 자, 이제 시송품 넘어갈게요. 시송품. 바로 하겠습니다. 자, 시송품은 여러분들이 방문 판매라고 하죠. 일단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고,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판매 있죠, 여러분들. 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내가 후발주자일 때. 맞죠? 뭐 정수기나 비대는 코일이나 쿠쿠 이런 데가 거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내가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사용해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맞죠? 돈 받고 팔면 사람들 안 알아주죠, 잘.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상을 파는 업체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고객분 100분을 다 다니면서 책상을 이제 폈다 접었다 하는 책상이 있대요. 그거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일단 100개를 다 사용 권장 드린 거예요. 그리고 100개를 다 책상을 고객한테 보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창고 바깥으로 100개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책상 100개가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재고서법에 따르면. 그죠? 근데 99분의 고객님은 책상을 사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면 판매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자는. 나머지 1개는 거절을 하신 거예요. 거절을 하시면 그 제 거죠. 책상 1개. 제 입장에서는 그 거절하신 분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안 팔렸어요.
구매 의사를 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그 책상 한 개는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더해줘야 정말로 팔린 99개만 매출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출문제 풀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할부. 요거 말장난을 좀 쳐요. 여러분들 할부로 물건 사시면 아시지만 돈부터 먼저 주세요? 물건부터 먼저 받으세요? 할부로 사시면 물건. 그렇죠? 물건부터 먼저 받으시고 대가를 나누어서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도 물건을 먼저 넘겨주고 대가를 나눠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할부로 파는 거 일반적으로 재화죠. 용역을 할부로 팔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자동차 할부로 팔 때는 자동차부터 넘기는 거죠. 맞죠? 회계에서는 재화를 언제 수익 잡아요? 돈 받았을 때, 인도했을 때. 돈 받았을 때? 아니죠. 인도할 때 잡잖아요. 상품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해도 매출 잡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할부 판매는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잡아버려요. 맞죠? 그 말은 대가를 받든 안 받든 할부로 파는 사람은 자동차를 넘겼을 때 바로 수익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은 우리가 할부 판매는 상대방한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에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팔렸기 때문에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내 재고에서 제외할 겁니다. 팔렸다라고 내 재고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할부 판매는 판매자의 재고에서 제외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낚시를 치냐면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안 판 거네. 더 해야 되겠네.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대가를 받든 안 받든 인도하는 수익 잡으니까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는 아닌 거예요. 아셨죠? 이거 다시 무지하게 쳐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14페이지. 우리 아까 나눠드렸던 실기 유인물이란다. 기출문제 유인물이요. 14페이지 피시고. 네, 14페이지에 2번 같이 해볼게요. 2번. 2번 같이 해볼게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 기초재고자산 10만원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50만원의 단기 매입액 줬죠. 그리고 세 번째 칸에 기말재고 줬으면 누가 봐도 재고자산 티계정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엄밀히 이건 상품 티계정 그리는 게 맞죠? 이렇게 되셨어요? 여기에 상품. 물론 재고자산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기초재고가 차변이죠, 여러분들. 여기 10만원. 자, 만원 띄고 할게요. 10만원.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래요. 매입이라는 건 판매자가 매입해요? 구매자가 매입해요? 네? 이거는 해석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 비고란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매입액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 미착 상품 3만원 포함이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판매자냐 구매자냐에 따라서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함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별도 언급 없이 매입이라는 건 구매자예요. 매입, 구매자, 매출, 판매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구매자라는 뜻이에요. 단기 매입액. 아시죠? 이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셔야지. 판매자가 매입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별도로 매입이라는 건 구매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매입. 자, 그럼 50만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자, 방금은 제가 가산할 거냐, 가산하지 않을 거냐 였죠? 근데 지금은 비고란에 포함이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포함된 게 잘 된 거냐, 아니면 빼낼 거냐잖아요.
맞죠? 여긴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 핵심. 왜냐면 제외라고 하면, 제외라고 하면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지만 포함됐으면 얘를 그냥 포함된 게 잘한 거냐, 드러낼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 거예요? 맞죠? 도착하면 구매자 거죠. 그죠?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저 모르는데 하시면 미착 상품이 도착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도착 안 했는지,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도착 안 했어요. 그럼 판매자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구매자가 가산해야 안 해요? 그죠? 가산하면 제외시켜야 돼,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빼요, 빼지 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매자 일단 제외죠? 판매자 가산, 구매자 제외예요? 맞죠? 그 다음 구매자예요? 제외시켜야죠? 그 포함되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요, 빼지 마요? 빼야죠, 여러분들. 한국말 어렵나요? 한국말 물론 어렵긴 한데 포함되어 있다. 포함은 구매자가 하는 게 아니라 도착지니까 판매자가 포함해야 되잖아요. 구매자가 포함하고 앉았으니 빼내야 되게 드러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3만원 빼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선적지면 포함된 게 잘한 거니까 50만원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상품 계정 차변이 57만원 나와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근데 창고 보유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고 보유분이라는 얘기는 얘가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5만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얘는 실제로 세분 재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말 5만원. 맞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시송품, 적송품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일단 시송품 볼게요. 그 시송품 보니까 3만원 중에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게 만원이래요. 그럼 이거는 만원은 매출 잡겠죠? 요때. 그럼 나머지 2만원은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했어요? 아까 기말 재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줘야지, 개념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만원 더 해주셔야 돼요.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건 내 창고엔 없지만 창고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겠는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창고에는 없지만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맞죠? 표시를 안 했으니까 2만원은 고객이. 안 팔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창고 바깥에 있거든요. 매출효과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금 그거 했어, 그거? 자, 그 다음에 적송품 10만원 있죠? 요게 위탁 판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적송품하고 위탁 판매는 같은 말? 아시죠? 자, 그러면 수탁자가 60%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나머지 40%는 판매를 못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수탁자 창고에 있지만 그 위탁자는 내 거죠? 내 거고 창고 바깥에 있고 안 팔렸고. 그럼 가산해야죠.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40%인 4만원 가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리고 도착 진도 조건이니까 기말재고는 가산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되셨죠? 요게 기말재고, 요게 요거. 이 5만원이 실질재고, 실제로 창고 들어가서 센 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원하고 4만원은 내 창고엔 없지만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줘야 될 재고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 문제는 가끔씩 출제해요, 실제로. 그럼 나머지가 매출 원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46만원 나와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를 또는 이렇게 되겠죠. 방금 이걸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기말 상품에 가셔가지고 11만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5만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좀 볼게요. 자, 17페이지. 자,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자, 17페이지에, 17번 볼게요. 16번 오늘 실기에 있거든요. 유인물 17페이지 17번. 보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자동결산으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자동결산 메뉴가, 자동결산 문제거든요. 얘 때문에 그렇죠. 단, 기말 제품에는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위탁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3점이라는 게 실제 기출문제이고. 그럼 우리가 회계 1급에서는 그냥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의 각각의 금액 다 집어넣고 끝내버리죠,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갑자기 제품에는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이 40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얘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이래요. 아까 우리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때는 수익이고,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 안 판 거죠.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이면 위탁자 내 거다. 창고 바깥에 있지. 내 위탁자 입장에서 수탁자 창고에 있다. 수탁자가 안 팔았으니까 팔리진 않았다. 그럼 4만원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해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래서 잘한 거. 잘한 거니까 그냥 기말 제품에 1,40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거 해석 안 되면 1,000만원 입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기말 제품에. 이해되세요?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얘기고요. 아셨죠?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러낼 거냐, 그대로 그냥 입력할 거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16번은 좀 이따가 실기 때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안 할게요. 알겠죠?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실제 기출,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실제 얘는 기출문제. 죄송해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요게 기출문제가 어디 있냐면은요. 아까 어디 있었지? 91회. 91회. 일단 699페이지. (699페이지) 699페이지 4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699페이지 4번 699페이지 4번 해보세요, 여러분. 99 699 699페이지 4번. 혹시 여러분 몇 번인가 나오셨나요? 혹시 몇 번인가요? 저 3번이죠. 그죠?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건이고 구매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1번은 맞는 표현이죠. 할부는
대금이 회수 안 되더라도 무조건 제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정상간모잖아요. 우리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의 가산. 좀 이따 할 거죠. 비정상간모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자,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2시 35분에 3교시 이어서 할게요. 간모 쪽. 네, 10분 쉬겠습니다.